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밖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관계를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다. 나는 누구의 친구다. 하지만 그런 이름표를 모두 떼어냈을 때 그 안에 남는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일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 밖을 향해 달렸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그 방향이 서서히 바뀝니다. 이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구하면 늘 부족하지만 안에서 구하면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삶의 무게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우리 안의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억눌러왔던 감정, 미뤄왔던 후회, 그리고 외면했던 진심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조용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을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관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 바닥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와 가능성.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래에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깨닫는 자요.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강한 자다. 즉,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는 사실 중년의 각성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 30분씩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얻은 건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삶을 두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는 시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 속의 나가 아니라 내 안의 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기록하기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느낀 감정을 조용히 적어보세요. 오늘은 왜 불안했을까?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했을까? 이 단순한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걷기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몸은 생각하는 마음을 맑게 한다. 걷는 동안 생각이 줄어들고 호흡이 일정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억지로 만든 결심이 아니라 진짜 나의 소리입니다. 셋째, 용서하기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나 서운함을 품고 있다면 그건 독처럼 나를 갉아먹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갚으려면 덕으로 갚아라.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묶인 나를 해방시켜라는 뜻입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넷째,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라. 기대를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조금만 느려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지혜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내면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습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게 되겠죠.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결국 너 자신으로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가 끝나갈 때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조금 부끄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두면 됩니다.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집안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외롭다. 하지만 정말 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자신을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래도록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이 전부이고 사회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어딘가 모르게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 자신의 방에서 고요히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고독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늘 분주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에 끊임없이 자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 속으로 파고들고 일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남는 순간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고독이 두려워서 바쁜 척을 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향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말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 보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불행해지는 순간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도망칠 때라고 보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머무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과 관계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는 그 질문들이 묻힙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그 질문들은 천천히 떠오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고요 속에서만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안도, 후회도, 허무도 그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인간은 더 불행해진다고, 자기 자신의 빈자리를 외부로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정으로 잠시 위로받을 수는 있어도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이자 비참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정직함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파스칼에게 고독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도망쳐야 할 공백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존재로 남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파스칼이 말한 방 안의 고요는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잠시 벗어난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기준을 회복합니다. 자기 기준이 생기면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립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조급함이 가라앉습니다. 파스칼은 이 고요가 없는 삶을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이라 보았습니다. 방 안에 머무를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소음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 소음은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덮어주지만 결코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고독을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아서 시끄러운 삶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방향은 조용히 바뀝니다. 파스칼이 말한 고독은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서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파스칼은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젊은 시절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게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게 곧 실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거리를 지킬 때 비로소 서로의 숨결이 편안해집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이나 단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고독은 인간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현존재란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늘 타인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일 때 가장 또렷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그 기대에 맞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역할만 남습니다. 부모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누군가의 친구로서의 나, 이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존재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비본래적 삶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의해 흘러가는 삶, 세상이 정해준 방향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인간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사람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소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고독은 이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거리를 두는 게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사람에게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소모합니다. 싫은 말을 참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남고 마음이 다쳐도 괜찮은 척 웃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는 다 끌어안지 말라고. 그때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 하이데거는 이 깨달음을 본래적 존재로의 회복이라 보았습니다. 본래적 존재란 타인의 기대보다 자기 자신의 물음에 귀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사람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독을 존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라 보았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 거리 안에서는 상대가 나를 침범하지 않고 나 역시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 살되 타인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스스로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중년의 시기는 바로 그 균형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에 온 힘을 쏟기보다 나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고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독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정렬하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나를 소모시키는지,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고독은 차가운 고립이 아니라 깊은 자각의 상태입니다. 그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자기 자신이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편안한 거리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고독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생각을 지키고 가까워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인간관계의 피로는 이 거리의 감각을 잃었을 때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거나 너무 멀어서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인간관계는 결국 거리의 예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관계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우정은 상대가 나로 인해 더 자유로워지는 관계입니다. 억누르거나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동행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에게 기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결국 나의 불안을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란 늘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나란히 걷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핵심에는 서로의 고독을 침범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존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서히 숨막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늘 기대는 사람이 되면 다른 한쪽은 늘 버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도 없었고 주변에서는 모범적인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잠깐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시간을 가지려 하면 서운함부터 표현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나가느냐? 왜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남편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집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쉬는 느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 필요해. 그게 당신을,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있으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의 말은 관계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구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고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우리는 그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지만 서로의 전부가 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이 태도는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중년의 시기에 많은 관계가 버거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기대고 억지로 버틸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집착 없는 연이라 말합니다. 함께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묵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바탕에는 자기 고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외로움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일입니다. 내가 설 수 있을 때 너도 설 수 있고 너가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오늘 당신의 관계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지나치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지나치게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을 견디는 힘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지속되게 합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상대를 숨쉬게 하고 나 자신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고독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동행은 외로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조용히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가장 오래 살아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받아들이면 그 시간은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삶의 토양이 됩니다. 고독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의 품격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인맥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믿고 나를 위로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심을 다시 나로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균형은 결국 내 마음의 균형에서 비롯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내면의 정비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내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는 것을 지금 당신의 주변에 사람이 많든 적든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삶은 충분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짜 깊이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가장 좋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옵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당신을 비워버린 시간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다시 자신이 되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 곁에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미소 지으면 됩니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관계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존중 속의 거리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발견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태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